자, 병리학 1주차 2교시 강의입니다. 방금 전까지 세포, 그러니까 병리학이란 무엇인가, 그죠? 병리학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고, 그 다음에 질병이 생성되는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세포 손상이 뭔가, 세포 손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것들을 좀 저 연결해서 세포 손상이 기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바로 아까 얘기해서 그대로 나갑니다. 어, 기본적으로 세포가 손상이 올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극이겠죠. 그죠?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세포의 손상을 시키는 자극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자극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 좀 뭘 외워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포 손상의 원인이 되는 이 자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세포 손상의 원인은 크게 저산소증, 감염성인자, 물리적인 요인, 화학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면역 요인, 영양적인 요인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씩 한번 볼게요. 자, 저산소증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세포는 빠른 순서로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 기본적으로 동맥경화, 동맥이 딱딱해가지고 혈액 자체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혈전과 색전, 어떠한 물질이 동맥 혈관을 막는 겁니다. 그죠? 혈액이 산소를 공급하는데 혈관이 막혀버리면 답이 없죠. 그죠? 동맥경화는 동맥 자체가 염증이 생겨서 점점 좁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잠깐만요. 판서를 조금 한번 해가면서 할게요.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래나? 동맥경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혈관의 벽이 점점점 염증으로 인해서 두꺼워지는 현상이라면 혈전과 색전은 혈관을 어떤 물질이 막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아시겠지만 혈전은 혈액이 혈관을 막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혈액이 뭔가 잘못돼 혈액의 덩어리가 혈관을 막는 걸 얘기하고 혈액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으면 색전이라고 해요. 그죠? 여기서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빈혈. 쉽게 말해서 여러분 혈액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혈구가 주로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 적혈구의 양이 줄어드는 것들이 빈혈이죠. 당연히 저산소증이 발생합니다. 빈혈의 원인은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철결성 빈혈, 용혈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적혈구가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산소보다 결합력이 300배 이상 높은 것들이 일산화탄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저산소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제일 많죠. 감염성 인자. 그죠? 인간이 병이 생기는 이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감염성 인자들이죠. 자, 감염성 인자에는 우리가 세균이라고 불리는 세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균이라고 불리는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라고 불리는 진균, 그리고 지금처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인한 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 이런 것들이 감염성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인자 중에서 우리가 질병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요인이 바로 감염성 인자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물리적인 요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누구한테 맞았다거나 칼에 찔렸다거나 떨어졌다거나 그죠? 차에 부딪혔다거나 다 물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적인 손상이 그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수업을 할 때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처,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에가 내 몸을 타격해서 생기는 상처가 다 이제 물리적인 요인이 되게 기계적 손상이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대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데 가령 피부가 찔려졌다. 그럼 어떤 상처입니까? 찔렸다. 이거 자상이라고 부르죠. 찔렸으니까 창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창상은 벌어진 상처죠. 쉽게 말해서. 네, 벌어진 상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긁힌 상처는 찰가상이죠. 그럼 여러분 찢어진 상처는 열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맞은 상처는 타박상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계적인 손상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뜨거운 열도 여러분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열에 의한 상처를 화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 화상은 물리적인 요인으로 올 수도 있고 화학적인 요인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열에 의한 상처를 화상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너무 열이 적어서 한냉으로 인한 상처를 동상 혹은 참호족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뭐 동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외선과 방사선은 물리적인 요인에 들어가요. 방사선과 자외선은 화학적인 요인이 아닌가요? 얘기하지만 자외선과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요인에 해당됩니다. 요거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살짝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통 요런 원인을 시험 문제 내는 경우는 잘 없긴 없지만은 만약에 나온다면은 방사선, 자외선은 물리적인 요인에 속한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는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동맥경화나 빈혈은 세포 손상의 원인 중 어떤 요인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씩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굳이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충 보면 감이 나와요. 약물은 화학적인 요인이고 세균은 감염적인 요인이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외선이나 방사선 같은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나오면 더 쉬워요. 다음 중 감염적 인자의 원인인 것 아닌 것은 세균,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 고열. 다음 중 화학적 요인이 아닌 것은 약물, 곡물, 중금속, 방사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학적인 요인에는 보통 우리가 독극물이라고 하죠. 네, 동물, 그 다음에 마약류로 불리는 해로운 약물, 아니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여러분, 수은, 카드뮴 이런 것들에 대한 중금속.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죠? 비스페놀 A라든지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들. 그죠? 굳이 우리가 독으로 알고 있지 않은 것인데도 독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집에서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사회적 격리 기간에 심심하시면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데 너무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 설민석 설모 씨,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저 유튜브에 광고 수익 안 걸었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아예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환경오염에 관련된 책, 그 방송 동영상 같은 것도 보는 것도 여러분 좀 알뜰하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물질, 그러니까 약물,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화학 물질, 그다음에 우리가 독이라고 불리는 독극물, 마약류라고 불리는 마약류, 그다음에 약물 과다 복용과 부작용, 그다음에 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이 화학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선천적 결함, 그다음에 돌연변이, 그지? 그다음에 대사장애라고 불리는 그 선천적인 문제들 다 유전적 장애에 들어가죠. 요즘에 유전적 질환에 대한 병들이 많이 증가해요. 물론 이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다운 신드롬이라든지 에드워드 증후군 같이 유전적 자체의 병도 많지만은 자라면서 유전적인 손상에 인한 발병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아무래도 화학공학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칼시노젠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개발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오염과 그런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유전장애가 많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많이 늘었고요. 대부분의 질병을 일으켰던 감염적인 인자와 물리적인 인자에서 인류가 많이 안전해지다 보니까 그 다른 부분에 있었던 유전장애와 면역 이상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이상이죠. 기본적으로 4대 과민 반응. 이건 여러분 이번 학기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면역으로 인한 4대 과민 반응과 그 류마티스성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성 뭐 SLA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일을 일으키죠. 예, 면역 이상도 당연히 세포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죠. 영양 불균형. 예,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영양 결핍도 문제지만은 음식이 남아서 버려버리게 되는 미국이나 우리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비만과 당뇨 이런 문제도 사실은 세포 손상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 손상의 원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원인에 해당된다 그리고 어떤 요인이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분류를 해야 되고요. 특히 헷갈리기 쉬운 자외선, 방사선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한 번씩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은 문제들입니다. 기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세포가 저런 것들에 대한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일단은 가역적인 손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기 셀 인저리, 초기에 세포 손상이 오게 되면 가능한 한 적응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리커버리가 가능한,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 가능한 손상이 오게 되는데 그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포 종창과 지방 전환인데 결국은 다 한마디입니다. 세포 안에 어떤 물질이 쌓여요. 근데 세포 안에 물체, 액체 같은 성분이나 주로 이 액체 안에는 그냥 맹물이 아니라 주로 단백질이나 전해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백질이 위주로 쌓이게 되면은 그거를 종창, 스웰링, 세포가 부어오르는 부종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세포 내의 지방, 특히 지방 중에서 TG라고 하죠. 트리글리세라이드. 자, 여러분, 지방 변화, 세포가 지방이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성분, 콜레스테롤이나 프리패티에시드 같은 다른 지방 성분이 아니라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불리는 TG가 쌓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TG가 쌓이는 것을 지방 변화라고 합니다. 결국은 가역적인 세포 손상은 세포 내부에 어떤 물질이 축적되게 되고 그 축적되는 현상이 단백질과 액체 위주라면은 세포 종창, 그 다음에 지방 성분 중에 트리글리세라이드 위주라면은 지방 변화라고 불러요. 자, 그게 아니라 비가역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벌어지는데 비가역적 손상은 뭐냐면 결국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가 괴사되거나 자멸사하게 돼요. 지금 이제 15분 남았는데 이거 15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세포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거나 리소좀에 서 세포가 능동적으로 사망하게 되거나 이걸 아포토시스, 능동적으로 자기 자체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 결국은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자체가 죽게 되는데 세포 괴사라고 해요. 인체로 봤을 때는 세포 괴사가 훨씬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건 뭐냐? 세포가 괴사되지도 않고 자멸사되지도 않는 경우예요. 분명히 손상이 왔는데 손상이 왔을 때 스스로가 내가 가야 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죽는 자연사가 오게 된다면은 세포 몸에는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몸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포가 자멸사를 택하지 않고 괴사를 택하게 된다면 반드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근데 더 큰 후유증은 뭐냐? 괴사도 자멸사도 하지 않고 영원히 손상된 상태로 버티는 놈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것은 나중에 악성 신생물 중에서 악성과 양성을 얘기할 때 악성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모든 병리학의 꼭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포 괴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나 지금 또 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지만은 대면 수업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수가 있을 만큼 사실은 병리학의 가장 기초를 이렇게 쭉 지었자면 결국은 염증이 뭔지 아는 것, 그다음에 괴사가 뭔지 아는 것, 그 다음에 종양이 뭔지 아는 것, 요 정도로 사실은 축약된다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세포 괴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번 시간에 다음 주도 비대면 강의가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한 강의 한 강의 제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세포 괴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나오는 세포 괴사가 그러니까 세포 괴사는 사실은 세포가 괴사되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죽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남기는 형태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생명체가 죽었을 때 시체를 남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조용히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처럼 세포가 남는 변화되는 형태를 괴사의 종류라고 부릅니다. 자, 괴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응고괴사예요.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그냥 읽을게요. 자, 가장 흔한 형태의 괴사고요.
자, 보통 형태는 핵이 없어지고 괴사 부위에 응고성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면서 조직이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자, 응고괴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심장, 콩팥, 부식 등의 기관에서 빈혈성 경색의 형태로 관찰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가장 중요한 괴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응고괴사예요. 자, 응고괴사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세포가 죽으면서 그 부위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조직이 딱딱해지는 괴사는 꽤 많지만은 조직에 응고가 일어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직의 다른 성분이 아니라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응고라고 하죠. 단백질이 그러니까 딱딱해진다기보다 정확한 표현이 이겁니다. 단백질이 굳어버리는 형식으로 일어나는 괴사가 응고괴사입니다. 자, 응고괴사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될 건 이겁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은 형태의 괴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응고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고괴사고요. 자, 응고괴사의 특징은 뭐냐? 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괴사 부위에 응고성 단백질, 주로 알부민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판서를 좀 할게요. 네. 주로 이 응고성 단백질이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이 쌓이면서 그 조직이 응고가 되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통 많은 형태의 괴사들이 세포가 죽어버리고 형태가 사라지는 세포가 죽어버리면서 형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위가 뻥하고 비어버린다거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괴사 같은 경우 액화괴사인데 액화괴사는 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액화괴사를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여러분 고름이에요. 고름. 근데 여러분 고름을 짜내고 나면 그 자리가 공간이 비어버리죠. 그것처럼 대부분의 괴사 형태는 그 형태가 사라지거나 형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응고괴사는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쌓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핵과 세포는 사라질지언정 형태가 크게 망가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응고괴사가 일어나는 제일 큰 원인은 결국은 혈액 공급의 부족이에요. 결국 쉽게 말해서 혈관이 뭔가 문제가 되면서 피가 안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흔한 형태의 응고괴사입니다. 교수님, 가장 많은 병의 원인은 감염이라면서요. 그러면 응고괴사보다 액화괴사가 많아야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 감염 형태는 주로 일반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감염 형태가 회복이 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혈관이 망가지면서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궁극적으로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시점은 혈액 공급이 차단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응고괴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미생물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액화괴사로 가는 게 아니라 응고괴사와 액화괴사가 동행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혈액 공급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병이 심각해지는 단계에서는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요.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때 응고괴사가 가장 많습니다. 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 심장이에요. 심근경색이 바로 대표적인 응고괴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콩팥, 쉽게 말해서 신장이 응고괴사를 많이 보이는데 이건 여러분 공식처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수은 중독돼요. 수은이 중독되면은 콩팥에 있는 세뇨관이 응고괴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응고괴사가 일어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콩팥의 세뇨관이고요. 수은 중독 때 콩팥의 세뇨관에서 응고괴사가 일어난다. 그냥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은 중독에 인한 콩팥 혹은 신장에서 볼 수 있는 괴사는 무엇입니까? 응고괴사입니다. 또한 심근경색은 어떤 괴사의 한 종류입니까? 혹은 응고괴사의 대표적인 종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심근경색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는 게 그렇게 공식처럼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가능하면 제가 사진을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여러분 이 병리학과 관련된 것들이 병에 대한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가능하면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안 보여드린 게 좋은데 이런 사진들은 안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응고괴사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아유 정말 이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이 다 좋은데 판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사진이 늦게 떠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편집되는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별로 불편한 게 없지만 제가 불편해서. 자, 이게 이제 응고괴사의 특징이야. 보시다시피
요런 식으로 딱딱해진 단백질이 이렇게 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응고개사는 큰 형태를 파괴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부위인지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 4학년 때 국시 치실 때 조직학 문제에 이런 장기들이 튀어나오고 정말 이런 피떠덩어리나 살덩어리 내놓고 나서 어느 부위인가 어느 장기인가 물어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예, 이럴 때 솔직히 전문가들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응고 교사가 일어난 부분이죠. 예, 형태의 변화가 없이 단백질이 모여서 응고됐다, 딱딱해졌다. 그러니까 딱딱해졌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예, 뭉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응고개사 외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사 중에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꼭 지금 배웠던 내용들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개사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사, 방금 얘기했던 에카 개사입니다. 리큐어팩티드 네크로시스. 자, 에카 개사 읽을게요. 강력한 가수분해 요소에 의한 개사다. 그래서 개사 부위가 주로 노란색의 액체화되는 것, 액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원인은 세균 감염. 그리고 저산소성 뇌경색이 특징적으로 관찰된다라고 해서 액화 개사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고요. 그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이 이렇게 되죠. 주로 이제 세균이 감염되면은 그 세균과 싸우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염증 반응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균이 감염됐습니다. 세균은 우리 몸에서 세균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으로 지들이 살라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양분을 뺏겨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체계가 작동되는데 그것들을 면역 체계라고 해요. 면역 체계 중에 가장 쫄다구들이 백혈구죠. 면역 체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면역 체계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 쫄다구들 중에서 백혈구가 발동을 합니다. 백혈구가 가서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백혈구도 죽고 세균도 죽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백혈구가 세균을 죽일 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보통 라이소자임이라고 리소좀이라고 해서 액체, 그러니까 그 효소를 써서 녹이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그런 거죠. 예, 총알을 적을 보고 쏴야 되는데 우리 편이 쏘는 총알 내가 맞았다고 안 죽는 건 아니죠. 여러분 물론 게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이 쏘는 총알은 내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실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가끔씩 여러분 전쟁을 게임으로 배우신 분들이 AK도 살살 맞으면 안 죽거든요.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게임하고 실제는 달라요. 여러분 즉 예, 총알에는 눈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효소도 눈이 없습니다. 세균을 녹이기 위해서 백혈구가 뿌려버렸는데 그 효소가 세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녹여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가 이 가수분에 의해서 몸이 녹아버려가지고 액체가 되는 경우가 바로 액화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색깔이 대부분 노란색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백혈구 균이 죽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노란색이 되는 균의 원인이 대부분 황색 포도상구균, 노란색 요면을 일으키는 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고름들이 노란색인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여러분 노란색 고름을 만들지 않는 균이 있어요. 녹농균이라고. 예, 그거는 그 감염되면 녹색 고름이 나요. 그래서 좀비들처럼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다 녹색입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자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감염 부위가 노란색의 액체가 되고 짜내버리면 그 공간이 펑 하고 비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괴사를 액화괴사. 그래가지고 물이 쭉 흘러내리는 고름이 쭉 흘러내리는 괴사를 액화괴사라고 합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한 괴사는 액화괴사예요. 자, 단 하나의 특징,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산소성 뇌경색이라고 하죠. 뇌에서는 특이하게도 액화괴사, 특히 여러분 아까 혈액 부족, 저산소성 상태, 빈혈 상태에서는 응고괴사가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뇌만 특징적으로 그래요. 뇌에서는 혈액이 안 통하면은 액화괴사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심근경색은 응고괴사인데 뇌경색은 액화괴사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심근경색은 응고괴사인데 뇌경색은 액화괴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가 그 미생물에 감염되는 게 아니라 뇌가 저산소에 빠지면은 액화괴사가 온다. 굉장히 큰 특징이고 다른 어떤 학문에서는 자주 물어보는 특징입니다. 자,
또 이런 그림 나와라. 헤이. 자, 이게 이제 액화계사의 특징이에요. 예, 녹아서 공간이 사라지죠. 그죠? 자, 지금 노란색으로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공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액화계사라고 불러요. 액화계사는 여러분 관찰하기 쉬워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름이 나오는 것들은 다 액화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기라고 하죠. 종기들은 다 액화계사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25분이 지났네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좀 체크해야 되는 계사들이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은 대면 수업 때 혹은 비대면 수업이라도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교시 1주차 수업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 이름은 이원준입니다. 여러분한테 연락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질문이 있다거나 기타 사항들은 유튜브 댓글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학과 사무실 통해 가지고 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수익을 창출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에 굳이 구독과 좋아요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틀어놓고 딴짓하지 마시고 수업을 좀 들어주시고 비대면 기간이라도 여러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관리 철저히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 이름은 이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